주임 선생님이 걱정하셨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박물류까지 다루지 못한다고. 원래 뭐 진도라는 게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당겨볼까요? 4페이지에 관리 부분이고요. 이런 기록물을 편철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는 단위가 있어서 거기다 계속 집어넣는 게 편철이잖아요. 근데 뭐 그 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체로 되어 있는 거를 어디다 어떻게 편철할 거냐. 특별한 연구들이 또 있어요. 그 필름류를 담는 것도 있고 인화된 사진을 담는 것도 있고 뭐 인화된 사진은 집에서도 앨범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 앨범 같은 건데 조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제 나이가 돼보면 옛날에 쌩쌩하던 그 사진 앨범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옛날 어릴 때 그 사진 있었던 그 앨범 열어보면요. 일단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렇게 필름같이 뭐 하나 있잖아요. 딱 걷어서 보면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필름이랑 얘가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이 그 사진을 이렇게 띄려고 해도 이제 그 약간 접착제가 있으니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질 듯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만 가지 책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앨범 용구 자체가 좋지 않은 거라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뭐 접착제 같은 거 없는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또 앨범들이 있어요. 보존용 사진첩 이런 거. 그런 걸 써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앨범 하나에 당연히 이제 넣을 때 우리도 습관적으로 같은 행사에서 찍은 걸 같이 이렇게 순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편철의 의미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폴더에도 시간 또는 행사 순서대로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5페이지에 몇 개 그런 사용되는 용구들 그 뒤부터 쭉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시청각 기록의 매체 중에 아날로그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온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도 그런 권장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단체 그 사무실에서 이런 걸 맞춰주기 어렵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걸 제공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렇게 캐비넷 같이 생겼는데 마치 이제 냉장고처럼 이렇게 캡슐형의 보존통 같은 거죠. 냉장고 크기만하게 해서 그걸 팔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온습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물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대용량이 아니라 중요한 건데 온습도가 특별하게 요구되는 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캡슐 같은 거죠. 그런 걸 팔기도 하니까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사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가격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필요하다면 NGO들은 나중에 NGO 아카이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든지 또는 어떤 전문 기록관리 업체에 이제 위탁을 해서 NGO들 기록을 좀 진짜 싸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저장소에다 맡기면 뭐 이렇게 매체별로 온습도 잘 맞춰서 보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생기겠죠? 제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꾸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제 이미지 사진 필름류 보존 부분에서 뭐 포장 재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외부의 위해 요소랑 그러니까 유해 요소 또는 위해 요소와 접촉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좋다. 그다음에 중성 용지로 제작된 게 좋다. 산성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공기랑 이렇게 결합해서 누렇게 변하고 하는 것도 다 산성이기 때문이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제 기록물 중에서 연구 보존해야 되는 종이 기록물 같은 것도 일단 입수가 되면 다 탈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산성기를 다 빼주고 보관을 할 정도로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필름류는 어쨌든 뭔가에 넣게 되면 뭔가에 닿게 되는데 그 닿는 재질 자체도 산성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뭐 가능 중성을 쓰라고 하는데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고민이 되죠. 보존 봉투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보시면 보존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겉에 어떤 정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필름에 어떤 커트들이 어떤 광경들이 찍혀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보존 봉투 같은 것도
이제 중성지로 제작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아래쪽 박스에 보면 이게 이제 필름 끼워넣을 수 있도록 컨테이너가 이제 크게 있죠. 박스처럼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장 한 장 30으로 되어 있어서 끼워넣을 수 있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필름들을 쭉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혹은 이제 사진을 꽂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라도 정리는 좀 깔끔하긴 하겠죠. 저도 예전에 이사할 때 보니까 막 필름들만 잔뜩 모여져 있는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막 동돌돌 말려 있고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서 아이디어 어떤 이렇게 찍은 거구나 막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것들은 순서대로 잘 적어놓고 끼워서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나 자기 매체 기록, 다들 이제 보호 케이스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테이프도 그렇고, CD류도 그렇고, 긁힘이나, 그죠? 뭔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겨지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보호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원래 판매할 때도 원래 케이스가 다 있긴 하죠. 원래 케이스를 잘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등에다가 이렇게 제목 같은 거, 기본적인 그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라벨을 출력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가에 잘 꽂아놓으면 보기도 좋죠. 중간쯤에 나온 박스에는 역시 이제 CD나 DVD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케이스에 꽂아서 등에 레이블 붙여가지고 꽂아놓게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아래쪽부터 이렇게 표가 끊겼는데,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얘기했을 때 스캐닝한다. 그래서 스캐닝한다고 할 때는 그림이나 사진 필름 같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화면을 찍은 이미지들을 주로 스캐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스캐닝해서 이미지를 긁어서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인코딩. 이거는 아날로그 상태로 이렇게 저장된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나 녹음된 그 기록물,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일단 재생 장비를 통해서 재생을 하면서 거기 특별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내용을 포착해서 비트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코딩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뭘 만든다. 코드로 만든다. 코드화한다. 또는 번역을 하자면 부호화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부호화한다.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101 이런 식의 비트열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비트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을 인코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트랜스코딩은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고유한 독자적인 포맷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흔히 아는 그런 포맷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원래부터 디지털 형태이긴 한데 잘 알아볼 수 없는 포맷에서 우리가 좀 다루기 쉬운 그런 포맷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 트랜스코딩 한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코드 체계를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에 보면 인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영상이든 음성이든 이 테이프를 재생기에 꽂아야 되죠. 1차 장비가 필요합니다. 꽂아서 걔를 재생을 시켜야 됩니다. 장비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인코딩을 해줄 수 있는 기계, 인코더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어서 걔가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파일로 딱 떨궈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장비를 구할 수 없어지기 전에 얼른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 놔야 활용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점을 잘 잡아서 이걸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실 견적을 좀 받아서 대량으로 하는 경우는 하셔도 되고요. 사실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결국은
옛날 오래 묵은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누군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아까 얘기한 버릴까 말까부터 아 이런 게 있었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록도 없어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새롭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나중에 뭐 할 때 이거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차피 또 목록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목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그죠? 기록에 대한 정보들인데 시청각 기록물은 문서하고는 좀 메타데이터 종류가 좀 다르겠죠. 이 문서야 뭐 누가 언제 만들었다, 제목이 뭐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가 붙으면 되는 건데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에서 찍었다라든지 그 안에 찍힌 사람이 누구다라든지 뭐 이런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전체 러닝타임이 몇 분이다 뭐 이런 정보도 좀 필요한 거고 그 안에 하나의 동영상인데 그게 행사를 찍었으면 뭐 앞에 5분은 식전 행사라 뭐 뒤에 뭐 30분은 본 행사인데 그 앞에 5분간은 대표 연설이 있었다. 뭐 또 어디부터는 뭐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간별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어떤 내용, 몇 분부터는 몇 분까지 어떤 내용 이런 정도까지 적어놓으면 활용하기 되게 좋겠죠. 여기에 또 어떤 행사를 전체적으로 찍은 거야. 뭐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데 그 안에서 행사의 흐름까지를 혹시 이제 봐서 구간별로까지 디스크립션 해놓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인물 정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인물 정보가 더 중요해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누가 한 말이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야? 하는 게 중요하죠. 사진 같으면은 왼쪽 1열, 2열, 3열 왼쪽부터 누구 이렇게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봐도 그죠? 옛날 분들 거는 현재 활동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비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 사람 누구죠? 여기 여쭤봐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진 기록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사진 기록을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뭘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발주 나와 있는 상태인데 디스크립션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옛날에 누가 어떻게 왜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사진 덩어리가 막 나오면은 지금 현재 그 기록 연구사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뭐 30대, 40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도 뭔지 이렇게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그 맥락을 제일 잘 알 것 같은 퇴직하신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을 좀 사실 섭외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게 가장 가능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는 몰라도 상관없죠. 뭐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다는 모르더라도 일부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IT의 기술을 좀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가 딱 올라가면은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박스 탁 쳐주면서 막 사람 이름이 옆에 떠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능이,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기능이 그만큼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어디선가에 아 이게 임진이야 라고 거기에 네임태그가 붙어있는 게 한번 확인만 되면 다른 사진에 임진이 얼굴 딱 보고 이게 임진이? 하고 물음표 맞아 해주면 임진이로 바로 확정되잖아요. 놀랍죠? 좀 무섭죠 사실은. 근데 그런 기술이 이만큼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디스크립션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디스크립션 부분은 이런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또 되게 일정 부분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누가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 이게 확인이 됐으면 그 뒤부터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찾아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진 기록물이나 영상 기록물을 정리하는 것에 잘 적합하게 그 기술이 활용이 돼서 어떤 솔루션들이 나와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면 우리나라 페이스북이 알아서 이렇게 딴 데서 이 사람이 임진이었는데 임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해 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디스크립션의 뎁스는
앱스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인물 정보까지 그 영상물에 나타난 인물 정보까지 디스크립션 하시면 최고로 좋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활용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몇 대 우리 단체 회장님이 등장했던 사진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왕이면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막 대표 연설하셨던 단상에서 뭔가를 연설하셨던 장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찾을 때 하나 다 보면서 찾기 어려우니까 설명 정보만 보고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생각해보면 이제 다 그게 노력한 결과대로 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이런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디스크립션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근데 미래에 어떻게 이 기록물들을 찾게 될지 다 짐작은 못하는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스크립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관리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거는 여력이 되는 정도로 정하시면 되는데 등록번호 또는 유형 구분 뭐 지금 이 기록물이 이미지냐 영상이냐 음성이냐 이런 걸 채택한다든지 이건 지금 목록 작성을 하는 거니까 목록 안에 얘가 최종적으로 디스크에 담겨 있어 뭐 테이프에 담겨 있어 DVD에 담겨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매체 구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기록물에 대한 어떤 뭐 제목을 좀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생산됐던 일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에 해상도 등에 대한 규격 정보 그리고 이제 용량 정보 뭐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어주고 8페이지에 뭐 포맷 정보 그리고 이제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보존 장소 위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명 정보. 설명 정보는 진짜 뭐 한두 끝도 없어요. 만약 자세하게 작성하기로 친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시청각 기록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 정보를 많이 넣어야겠다. 이럴 필요는 또 사실 없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입하시고 어떤 건 간단하게 기입하시고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각 기록물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이 중에 필요한 내용들 기입된 거를 라벨로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엑셀로 이렇게 그 목록을 쭉 기입해서 활동가들끼리 어떤 시청각 기록물이 있는지 공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항목들을 잡아서 계속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엑셀 파일에다가 계속 등록을 해주셔야죠. 결국 시청각 기록물이 잘 관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의 답은 여러분 다가 조금씩은 만들고는 있지만 주로 만드시는 그 기관에 주로 사진을 찍고 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께 지금 얘기한 목록을 좀 만들어 주시렵니까? 목록의 요소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해서 제목, 날짜, 행사명 이런 정도라도 해서 좀 그 엑셀 파일이 공유 폴더에 있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여기다 항상 올려주시고 그날 찍은 거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 부탁해서 이제 그게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은 그분이 못 찍었는데 활동가가 행사장에 가서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도 찍었는데 이거 좀 관리되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 시청각 기록물이랑 여기다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가서 같은 폴더에 어떤 위치에다가 올리게 하고 목록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각 기록물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물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물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박물 아닌가요? 근데 뭐 유물류에 속하는 거 말고도 그죠? 물건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박물인데 그게 이제 활동의 결과물 또는 과정상에 되게 중요했던 것들은 일부 남겨서 좀 관리할 필요도 있죠. 이 박물의 특징은 뭐예요? 유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물건으로 존재해서 눈에 확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것도 많아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그래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표준화된 게 좋죠.
A4 사이즈로 딱 돼 있는 거는 이렇게 편차하기도 좋고 종이 상자에 넣기도 좋고 딱딱딱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박물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둥글고 어떤 건 삐죽삐죽하고 모나 있고 막 이래서 참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질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딱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거 하나야. 이런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남기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물류는 다 대량 만들어진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뒤치다 보면 여러 개가 남아있는 것들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결심을 하셔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좀 없애시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일단 희소성이나 보존, 앞으로 내가 이걸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지, 서구 공간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훼손이 많이 된 거는 사실 의미는 별로 없을 수 있죠. 좀 온전하게 그 원래 그 박물이 보여줄 그 모습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골라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별로 보면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이 주로 행정박물을 다루면서 유형 구분을 해놓은 거긴 한데, 뭐 행정기관 같은 거는 관인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 NGO 단체들은 도장을 옛날에는 썼겠죠. 지금도 뭐 단체명 나갈 때는 당연히 쓰죠. 근데 그것도 역사가 오래된 기관은 좀 관인도 좀 그 단체 직인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바뀌기도 하나요? 도장이 여러 개가 보통. 도장이 일단 종류는 여러 개죠. 네, 직인도 막. 용도에 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기도 조금씩 되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오게 한 것도 있고 네모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관인 찍는 것도 있고. 세계 전표 같은 데 찍히는 건 그냥 둥근 모양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뭔가가 확정된 거, 우리의 공식적인 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데 도장, 사인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보기도 하는데 사인은 박물 형태는 아니니까 이제 이런 관인류 도장들은 옛날에 쓰다가 좀 바꾸기로 했을 때도 옛날 걸 잘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류 업무와 관련돼서 그리고 기념류 중에는 우리가 현수막 얘기를 한번 했었죠. 참여연대에서 뭐 10주년 됐을 때 현수막들을 쫙 플랜카드들을 모아서 전시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상장류 그 밖에 항상 이런 거. 지금 딱 생각나는 여러분 기관에 이런 박물은 우리한테 되게 의미 있어서 꼭 남겨야 돼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없어서 살인가요? 뭐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박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홍보물 같은 거 만드세요 혹시? 네, 그 홍보물 같은 거는 그래도 하나쯤은 기록으로서 좀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저희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홍보물 그림 하나도 없었다가 이렇게 뭐 뭐지 바구니라고 해야 돼 뭐라 장바구니 에코백 제일 싼 거 4,000원짜리 에코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기록물이긴 하네요. 근데 그걸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뭐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그런 에코백은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환경단체 중에 초창기에 제발 이제 이렇게 시작바구니 좀 들고 다닙시다 뭐 이런 캠페인을 할 때 만들었던 초창기에 뭐 이런 거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이제 그 똑같은 박물류가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최초의 어떤 운동의 흐름에 같이 했던 거야. 그렇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셔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만시지탄이에요. 사실 박물류도 다 없어진 다음에 그거 있었으면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하나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꼽붙여놨다가 이거 잘 기록으로 남기면 좀 성공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태평양 이런
그때가 굉장히 영업이 잘 돼가지고 엄청 막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유한양이 유니베라 거기 유니베라에서 거기 화장품도 취급하고 뭐 건강식품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 취급을 했었는데 유니베라가 이제 사료만 만든다고 한번 기록물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팔았을 때 나왔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병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 과게 종이건에 쌓여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방문 판매를 많이 했죠. 옛날 그 화장품 판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화장도 해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팔고 하는 거 많이 했었는데 방문 판매 하던 시절에 이제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 유니폼이라든가 근데 진짜 의외로 그 제품별로 하나씩이라도 그 용기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남아있더라고요.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느라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샘플로라도 뭔가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제품군의 히스토리는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박물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광고했던 데서 나온 그 모습 보고 나중에 따로 이제 복제하는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회사가 향후에도 몇십 년간 더 생존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남아있는 박물류들 중에 진짜 희소성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이제 수원에 삼성전자 그 공장 있고 막 이런 데에 한번 또 삼성전자가 이제 사료관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사료 관리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창고 같은 곳에 삼성전자는 또 워낙 제품군이 많잖아요. 하여튼 뭐 어쩌다 아무 것들만 거기 모아놓은 데를 한번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타자기도 본 것 같고 뭐 초창기 컴퓨터도 뭐 몇 대 있었던 것 같고 냉장고 뭐 세탁기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아무튼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 급격하게 매출이 올랐다거나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잘 골라져서 남은 건 아니고 어찌어찌 홍보팀에서 주로 홍보 마케팅 팀에서 뭐 광고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 하나 빼서 갖고 있다던가 하다가 이렇게 쌓여진 것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쌓여진 것들인데 어쨌든 그거나마 있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쪽에는 하나도 옛날 제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일단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먼지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걔네 이제 모델 번호 같은 거 다 따서 확인하고 목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건조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사진으로 멋지게 양쪽 다 돌아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킹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킹해서 다시 그 서가에 예쁘게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까지가 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패킹을 어떻게 하냐. 아까 이제 보니까 필름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약간 중성 용지로 된 뭔가에다 이렇게 넣는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거 작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만한 냉장고, 이만한 그 진공관,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패킹하냐고. 그래서 그때 냈던 솔루션은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그 박스 있죠? 그게 제일 가볍고 탄탄하다 결론을 냈고 그 박스를 그 박물 형태 크기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냥 넣기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공기에 접촉하게 되면 거기 이제 금속성 이런 것들은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큰 비닐들을 제작해가지고 비닐로 싼 다음에 걔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박스에 넣기로 했어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제가 이제 그 이불 관리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불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넣은 다음에 지퍼 닫은 다음에 청소기로 쫙 하면 공기 다 빨아내갖고 쫙 납작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습기도 별로 안 차고 너무 좋아요. 공간도 확 줄어들고 어쨌든 공기를 차단시키는 게 그 제품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패킹을 해서
박스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크기는 다 달라도 색깔이나 재질이 통일돼 있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을 쌓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책같이 책이나 이런 것처럼 규격화돼 있으면 단이 쫙쫙쫙 쫙쫙쫙 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고 서가를 따로 완전히 맞춤형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 박스가 탄탄하면 뭐 큰 거 밑에 놓고 그게 또 쌓고 그러니까 박스가 탄탄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또 중간 걸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거기는 뭐 고급스러운 서가 이런 거 못 쓰고 어차피 외부에 개가형으로 이렇게 열람시킬 건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앵글 같은 걸로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모양이 크기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앵글로 맞춰서 대략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방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무슨 딱 표준화된 절차 방법, 용구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박물은 특히 워낙 사이즈가 좀 다양하고 해서 뭐 이렇게 딱히 답이 하나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도면이라든가 큰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둥글게 말아가지고 지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둥글게 통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죠? 닫아서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는 국가기록원 같은 데는 가면 이제 도면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면 큰 그 사이즈에 맞춰서 서랍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쫙 펴서 사실 많은 거보다는 펴놓는 게 더 좋죠. 쭉 펴서 도면 하나 탁 넣고 중성지 하나 쫙 깔고 또 도면 하나 탁 넣고 깔고 해서 이제 서랍을 쭉 열면 그게 크게 보이죠. 다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도면이 있는 경우고 헌정기념관 국회에 헌정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도 박물류가 꽤 많아요. 그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도 이제 배지류 이렇게 상장 이렇게 메달류도 많고 무슨 펜던트라고 그러나 페넌트라고 그러나 이렇게 끈 달리고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런 거 그런 것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간 효율성이 되게 없는 상태로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방법이 딱히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박물의 유형들을 좀 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패킹하는 방법, 용구 뭐 이런 것들 고안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관에는 뭐 박물류가 아까 여쭤보니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되 혹시 이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좀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록으로서 이게 중요한가 간과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뭐 이런 것쯤은 좀 한두 개라도 좀 남겨놓으면 나중에 우리 단체 활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은 중간중간 픽업을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주변에 잘 나열을 해놨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서고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잘 포장해가지고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써봤어요. 중성기로 싼 다음에 케이스에 넣고 중성 비닐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그죠? 가능하면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근데 중성 비닐 이거 다 비싸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일반 비닐로라도 해서 가능하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한지, 에어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현수막 정리하는 예시가 하나 나오죠. 둘둘둘 좀 말아서 끈으로 묶어놓는 방법도 있고 여기 개켜서 박스에 넣어놓는 방법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약간 페인트 칠하듯 이렇게 해놓은 것들 이렇게 둘둘둘 말았을 때는 앞뒤로 막 붙어가지고 막 뒷면에 앞면 거 막 붙고 이러기도 하고 접어놓으면 또 접은 자국 나고 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정리지 보존까지 지금 책임져지는 건 아닌 거죠. 원래대로면 플랜카드도 그대로 쫙 펼쳐진 상태로 보존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건데 그걸 어디다가 보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12페이지 가보시면 뭐 리본 띠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 노란 띠 엄청 붙었죠. 세월호 때도 추모하는 곳에 이런 리본띠 엄청 붙었죠. 포스트잇 엄청 붙었죠.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 이렇게 이제 기록물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런 걸 많이 붙여놨어요. 아 이거 기록관리 입장에서 잘 보존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럼 이제 어느 날 이 추모 공간이 이제 폐쇄가 될 때 그때 이제 기록 관리하는 사람 출동을 하죠. 그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를 모아가지고 그 지자체가 이제 열어놓은 추모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알려달라. 언제 닫을 건지. 그럼 이제 그 얘기 듣고 서울 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통보 받고 쫙 가서 이제 떼냈죠. 떼내기 전에 뭐 사진 다 찍죠. 현재 그 있었던 상태 그대로를 촬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별로 떼서 일단은 상자에 다 담아갖고 이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정리할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줄에 쭉 리본이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리를 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뭐 상상하기에 따라서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감안해서 이제 정리 보존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 세월호 관련된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기념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당시 이런 식으로 추모했었지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다면 이 여기 줄에 리본이 딱 매달려 있는데 줄을 하나 이렇게 끊어왔다면 이 줄에 매달린 리본 그대로를 잘 말든 찢어서 이렇게 보관하면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다 리본을 떼면 리본 하나하나 다 펼쳐서 거기 적힌 글도 옮겨서 적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리본들이 이제 수백 개가 되는데 얘가 한 줄에 묶여 있어서 해서 이제 한 군데다가 박스에 넣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전시할 때는 다시 묶든지 묶었다 풀렸다 하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 라고 사진으로 주로 보여주고 리본 중에 아주 그 애도의 문구가 굉장히 특별히 다가오는 거 몇 개의 대표적인 리본만 전시를 해놓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시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 전경을 찍은 것과 실물을 섞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의 광경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리본 하나하나에 사진을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리본을 볼 수 있고 그 하나의 사연 중에서 뭉클뭉클한 사연 몇 개를 10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인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면서도 좋은 전시가 될 수 있고 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커트를 해갖고 그대로 말아서 넣었다가 그대로 풀어서 딱 보여주면 그건 진짜 실물 자체로 그때 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는 또 감동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믹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대로를 다 커트해서 서너 상자 그대로 보존한다. 나머지를 다 끊어내서 리본 하나하나 펼쳐서 보고 일부는 버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만 남긴다. 이럴 수 있죠. 현재는 세월호 때 수거했던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세월호 기록전을 다 갖다 놨거든요. 일단은 포스트잇 붙었던 것들은 그대로 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진 찍고 포스트잇 다 떼서 A4 용지에 차례를 순서대로 다 포스트잇에 이제 접착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붙여서 가져갔고 그 메시지들을 다 옮겨 적었고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A4 용지에 붙인 채로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좀 보관 중입니다. 나중에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언젠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단원고 2학년 그 교실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일종의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걸 지금 등록 신청하려고 움직임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 일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분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단원고에 새로 입학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이 학업에 지장을 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물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3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노무현 뭐 이렇게 티셔츠를 나오네요. 근데 이제 박물류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좀 뭐랄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해 겨울에 어떤 이제 그 노무현 추모 기록 정리하시던 그분이 이제 세월호 기록도 같이 정리하시는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엉이 다리에서 떨어질 때 입으셨던 옷 병원에서 이제 수거가 되어서 이제 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혈흔이 묻어 있고 이렇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좀 가위로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로 했다. 일단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 핏물을 빼서 세탁을 해갖고 보존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자체로 그냥 보존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건 그냥 의사 결정이죠. 그리고 그걸 어떤 상태로 그 상태 남길 수 있는가, 뭐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대로 두면 얼마나 금방 상하겠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여름 지났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여의 전통문화학교 뭐 거기 계신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박물류는 딱히 답은 없습니다만 14페이지에 박물류도 등록 관리 대장 이런 거 만드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크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박물류의 사진을 좀 정면 사진이든 뭐 하나라도 찍어서 같이 등록 대장에 올려주면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는 모를 수 있는 그 박물류의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보존할 때도 이 박물류의 재질에 따라서 금속, 유리, 나무, 섬, 종이 각각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보존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최상이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시청각 기록물하고 박물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NGO 단체들이 뭐 박물류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박물류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전시관 하나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몇몇 개는 신경 써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시청각의 사본도 결국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본, 원본 디지털 사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적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원본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 버리긴 버려야 될 거예요. 뭐 갖고 있어봐야 돼. 플레이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일부만 그건 박물류로 보셔야 되죠. 저희는 여기 방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넘쳐 저희는 사무실 곳곳이 창고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라서 하다못해 현판도 여러 곳 이사 다니면서 거기에 맞춰서 달았던 현판들이 또 따로 있고 밖에 달았던 현판, 안에 달았던 현판 이런 것들이 최초에 1호로 달았던 현판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누가 버렸겠죠. 쓸데 없다고.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그 건물 20주년 맞이해서 건물 공사를 할 때 그 전에 있던 현판을 쓸데없다고 버리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쏟아진 주문은 저 어떻게 할 거냐. 남기는 한살을 찍어라.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조건 갖고 계세요. 저희는 도장도 수십 개고요. 티셔츠도 엄청 많고요. 지금 사이즈가 크셔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는 홍보물 같은 것도 부서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일단 박물이나 홍보물 관련 지침은 뭐 이제
팜플렛이나 뭐 초청장이나 뭐 어떤 홍보물인 포스터와 상관없이 일단 3장은 기본적으로 연구보관 한다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남을 때 뭐 이럴 때는 그냥 다 폐기 처분하긴 하지만 이게 또 사람 인식이 뭐 누가 줬네, 내가 챙겼네 뭐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빠질 때도 있고 다 버렸는데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게 정말 짐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언제 쓸 거냐. 글쎄요, 언제 쓸까요? 20년 때도 안 썼거든요. 20대 썼던 거는 옛날 사진, 옛날에 필름하고 사진이 있는데 필름은 이거 스캐닝을 해서 그걸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진만 있는 경우, 필름이 없이 누가 아마 찍어서 줬겠죠. 그때는 그랬으니까. 사진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다 스캐닝해서 일단 파일로 갖고 있고 그럼 남는 거를 그럼 버리자 일단. 이거 다 짐이니까 우리 원본이 있으니까 파일이 있으면 버리자 그랬는데 이것도 특수 폐기물이 돼가지고 예, 함부로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직 간사들 초대하는 그 20주년 맞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전직 임원들 사진 가져가라고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를 가져갑니다.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물 기록, 예전 도장이라든지 형탈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들, 왜냐면 그때가 아니면은 한번 버리면 다시는 회수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서. 왜냐면 저희는 옛날에 있던 티셔츠들 사실 다 버렸어요. 사진으로만 남기고. 그렇게까지는 정말 도저히 더 이상은 창고가 없어요. 맞아요. 그 취사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생각해놓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거는 다는 생각을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창고가 더 이상 부족하다. 그럼 좀 털어야겠다 하면 그때 좀 속간해서 버리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걸 먼저 버려야 될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이제 보존을 할 때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요도 내지는 뭐 가치 등급 같은 거를 미리 매겨놓는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또 일이에요. 네. 제가 이때 그 작년에 예전 현판을 버리자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해서 그 현판을 구해냈고 저는 뭘 버리자고 했냐면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주신 기념품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긴 한데 되게 좋고 고맙긴 한데 그래서 저걸 버리자. 난 현판을 받겠다. 저걸 버리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정성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구청 같은 데 가보면 1층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나 시에서 이렇게 타 외국에 자매결연해진 도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고받은 선물 뭐 이런 것들 옆에 선물도 쫙 전시해놓고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또 꽤 와서 봐요. 저희도 그렇게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장이 아까운 거죠 저는. 그게 문제예요. 그 가치라는 거가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 원래부터 그래요. 이게 기록의 가치를 매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증거적 가치라든가 이런 건 좀 분명하죠. 그리고 또 행정적 가치의 뭐 활용 가치도 사실 분명해요. 그건 업무 담당자가 보면 되니까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보는 거니까. 근데 역사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뭐 객관화시켜서 뭘 한다 이거는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 기관마다 아키비스트를 전문 요원 비슷한 걸 두는 이유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서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키비스트들도 예를 들면 어때 NGO 단체에 가서 그러면 그냥 다 컨설팅 가능하냐면 그렇지는 않죠. 그건 결국은 그 단체의 활동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활동이 내년에 끝날 게 아니다. 한 100년은 지속될 거다. 일단 그 전제하에 봤을 때 이 전체 그 활동의 흐름 속에서 얘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당장은 다 못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조금 더 남기는 게 좋고요. 왜냐면 후에 해도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남겼다가 시점마다 계속 재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재평가하면서 그 서고 부족하니까 버려야겠다. 그리고 또 속아서 버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관의 역사가 점점 더 오래됨에 따라서 경험도 지식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가 부족하다는 걸 빼고는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NGO 아카이브 시설을 빨리 서둘러 만들어서 그런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는 바로 옆에서 그 참고할 용은 아니니까 그런 걸 빨리 다른 데로 빼내서 보관을 하고 참고는 좀 가능하면 좀 참고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는 용도의 기록들을 쌓아놓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답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봬요. 조심히 돌아가세요.